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카카오 공채 코딩 테스트 기출문제를 깔끔하게 풀이해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풀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카카오 공채에서는 구현이 중요한 문제가 다소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파이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 영상 또한 마찬가지로 파이썬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2018년도 카카오 공채 코딩 테스트 문제를 모두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마침 2019년도 하반기 IT 직군 공개 채용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합격할 확률이 더 높겠죠. 카카오 공채 문제는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래머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요. 코딩 테스트 연습 페이지로 이동해서 각각의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모든 문제 탭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아래쪽에서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라고 해서 연도별로 카카오 공채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린 이렇게 2018년도 문제에서 총 7개를 이번 영상에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제일 쉬운 문제인 오픈 채팅방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파이썬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실제로 문제를 풀어서 채점을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각각 이 문제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한번 각자 힘으로 풀어보신 뒤에 이제 문제를 푸셨거나 혹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문제를 못 풀겠다 하시는 분은 제 풀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첫 번째 문제인 오픈 채팅방 문제부터 풀이를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유의하게 확인해야 될 점은 우리가 만들 결과는 바로 이렇게 누가 들어왔거나 혹은 누가 나갔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일단 어떤 내용을 출력하게 되는 건데 그 출력할 내용은 바로 어떤 사람이 채팅방에 들어왔거나 혹은 나갔거나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때 실제로 사용자의 아이디는 고유한 아이디인데 사용자가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할 때 이 채팅방에 출력되는 메시지는 닉네임을 출력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사용자의 아이디에 따른 닉네임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엔터 혹은 체인지입니다. 처음에 누가 들어왔으면 어떤 닉네임의 사람이 들어왔는지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 아이디에 대해서 닉네임 값을 기억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닉네임을 변경한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 사용자 아이디에 따른 닉네임이 바뀐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사용자의 아이디에 따른 닉네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총 4개의 리코드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UID 1234가 어떤 닉네임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UID 4567이 또 어떤 닉네임으로 들어왔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이 UID 1234가 프로도라는 이름으로 닉네임을 바꾼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UID 4567은 리안으로 닉네임을 바꾼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우린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변경된 이 닉네임 정보만을 리스트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즉 실제로는 우리가 리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키와 밸류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 구조를 이용할 건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자료 구조라고 해서 이러한 기능을 매우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요. 만약에 어떤 레코드 정보가 있을 때 최종적으로 특정 UID에 남겨있는 닉네임이 이렇고 특정 UID에 남겨져 있는 닉네임이 이렇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UID에 대해서 엔터 혹은 리브 명령에 대해서 이러한 닉네임 정보만 마지막에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닉네임만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형태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간략화할 수 있어요. 이 엔터와 체인지를 만났을 때는 닉네임 정보를 딕셔너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요.
다시 이제 리스트를 돌면서 엔터와 리브를 만났을 때 특정 사용자의 닉네임을 출력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답 코드는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리코드 정보에서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엔터인지 리브인지 체인지인지 그 세 가지 정보 중 하나이니까요. 그렇게 0번째 인덱스에 대한 그 명령을 확인하고 엔터이거나 체인지인 경우에만 특정 사용자 아이디에 따라서 닉네임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리스트를 똑같이 한 번 더 돌면서 이 엔터나 리브를 만났을 때 닉네임 정보를 출력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제출을 하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실패율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풀어본 뒤에 풀이를 들어야지 확실히 실력이 늘 거예요. 직접 풀어보지 않고 풀이만 듣고 코드만 입력한다면 실력이 잘 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바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패율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처음부터 딱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율이란 특정 스테이지에 도달을 했지만 아직 클리어하지 못한 플레이어의 수를 해당 스테이지에 도달한 플레이어 수로 나눈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스테이지부터 차례대로 총 이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해당 스테이지의 실패율을 구한 다음에 실패율이 높은 순서대로 각각의 스테이지의 번호를 출력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패율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정의대로 그냥 구현을 해주시면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테이지의 번호를 단순히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n까지 증가를 시키면서 특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플레이어들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수를 이용해서 스테이지 번호에 따른 실패율 값을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으로 그 정보를 출력하면 정답입니다. 자, 바로 한번 정답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전체 스테이지에 대해서 하나씩 1단계부터 차례대로 확인을 하는 건데, 그 1단계, 즉 특정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는 그 플레이어의 수를 이 카운트에다가 담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카운트를 랭스로 나누어 줍니다. 이 랭스 같은 경우는 해당 스테이지에 도달한 플레이어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처음엔 1단계잖아요. 하지만 모든 플레이어들은 다 1단계는 도달을 무조건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랭스에다가 모든 플레이어의 수를 담아준 거고요. 다시 말해서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를 1단계에는 도달을 한 사람들의 수로 나누어줘서 그 실패율을 현재 스테이지의 번호와 함께 묶어서 리스트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단계를 클리어한 사람들만 봐야 되기 때문에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의 수, 즉 카운트를 랭스에서 빼주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2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수가 카운트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랭스는 2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패율을 잘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스테이지에 대해서 실패율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 sorted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 기준으로는 이 실패율, 즉 두 번째 원소인 이 실패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될 수 있도록 정렬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율이 높은 순서대로 각 스테이지에 대해서 정렬된 그 스테이지 정보에 대해서 그 번호만 추출을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구현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먼저 해당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 플레이어들의 수를 계산을 하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실패율을 구한 다음에 실패율이 높은 순서대로 스테이지 번호를 정렬을 해서 그 값을 반환하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코드를 돌려보시면요, 성공적으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후보키 문제 또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다 읽어보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바로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확실히 일단 이것저것 많이 검색을 해보셨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개념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유일성과 최소성,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이 후보키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총 3파트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모든 부분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학번, 이름, 전공, 학년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가능한 모든 쌍들을 다 계산을 하는 건데 그때 부분집합을 구하는 그 공식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보키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쌍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번 그리고 이름 이렇게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키로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름, 전공, 학년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부분집합과 동일합니다. 즉 이렇게 기존의 모든 열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집합을 다 구한 다음에 즉 이런 부분집합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부분집합 중에서 유일성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학번 이름이라고 골랐으면은 이렇게 학번이랑 이름만 보았을 때 확인해 보시면은 이 한 쌍으로 보았을 때 유일성을 모두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피치라는 게 동일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 학번이랑 같이 묶었을 때는 학번이 200이면서 이름이 어피치인 경우는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번이랑 이름을 묶었을 때는 유일성을 만족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서 유일성을 만족하는 것들만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최소성을 만족하는 부분집합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 학번 이름 같은 경우는 최소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번만 보았을 때에도 충분히 이 유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학번만 보는 이 부분집합에 비해서 얘는 이제 학번을 포함하지만 이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최소성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학번 같은 경우는 유일성을 만족하면서 최소성 또한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답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소스 코드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그대로 가져온 함수인데요. 이제 어떤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 리스트에 대해서 모든 부분집합을 구하는 함수가 바로 이 함수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0, 1, 2라고 이런 리스트가 들어왔으면은 차례대로 0, 공집합도 포함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1, 2, 그리고 0, 1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집합을 다 차례대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바로 이러한 getAllSubset이라는 함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유일성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을 구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아까 위에서 정의한 이 getAllSubset을 불러오도록 제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열들은 차례대로 이렇게 문자열 대신에 0, 1, 2, 3이라고 각각 정수 형태로 제가 수를 임의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일성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특정한 부분집합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학번, 이름 이렇게 한 쌍을 묶은 부분집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집합에 대해서 모든 행들을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중복되는 행이 있는지를 그냥 단순하게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제가 구현을 할 때는 문제에서 각각 숫자 혹은 문자열만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100.lian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그냥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복되는 문자열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유일성을 만족하는지 검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유일성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니크 리스트에다가 담아서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솔루션, 즉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현해야 될 부분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함수들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렇게 유일성을 만족하는 부분집합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의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정렬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분집합이 0, 1 이런 게 있고 뭐 1 이런 게 있으면은 크기가 더 작은 1이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뭐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성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크기가 작은 부분집합이 크기가 큰 부분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유니크 리스트에 남아있는 부분집합들이 뭐 1, 그리고 1, 2, 0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은 정렬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소성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앤서 리스트에다가 담고요. 그 다음 이제 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담는데 이제 이 1, 2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1이 얘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이 이 1, 2의 सब셋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포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 중에서 최소성을 만족하는 부분집합만 이렇게 구해내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총 3개의 함수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전체 문제의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것을 그대로 제출하면 정답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무지의 먹방 라이브 문제인데요. 이제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문제를 읽어보시고 풀어보신 뒤에 풀이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문제 또한 개념 자체는 매우 어렵진 않지만 막상 구현을 하고자 하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문제입니다. 실수 또한 하기가 쉽고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음식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정렬한 다음에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음식부터 차례대로 먹었다 라고 처리를 함으로써 정답을 도출하는 그러한 그리디한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푼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바로 우선순위 큐를 이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작성해본 코드를 가져와 보았어요. 한번 아이디어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총 3개의 음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음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3이 걸리고요. 이 두 번째 음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1이 걸리고 이 세 번째 음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2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문제 예시와 정확히 동일하고요. 이제 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순서대로 먼저 정렬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저는 우선순위 큐를 이용했습니다. 단순히 정렬하는 것보다 이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가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선순위 큐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가장 작은 원소가 이렇게 제일 위쪽에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큐에 단순히 원소를 넣고 다시 뽑는 것만으로도 알아서 오름차순 정렬이 된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시간이 5라고 했었죠. 즉 K가 5인 겁니다. 이제 이런 예제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한 바퀴를 돌겠죠? 이제 그러면서 각각의 음식들에 대한 시간이 1씩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그걸 계산할 때는 현재 남아있는 음식의 개수가 3개니까요. 현재 처리해야 될 음식의 시간인 1을 3에다가 곱해줍니다. 이제 그게 3이죠. 즉 한 바퀴 돌았을 때 3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3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이 2가 되겠죠. 5에서 3을 빼면 2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음식은 먹은 순간으로 이렇게 첫 번째 음식을 다 먹은 순간으로 한 번에 점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음식은 2개고요.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음식부터는 첫 번째 음식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1이라는 시간만큼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곱하기 남은 음식인 2를 이렇게 구해서 이만큼 시간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에서 2를 빼주면은 이렇게 0이 되는 거고요. 남은 음식은 1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을 다 소비했죠? 이때 그 다음으로 먹을 것은 바로 이 1번 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로써 우리는 정답이 1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우선순위 큐를 이용하면 매우 손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직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예시를 확인해 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예시인데요. 총 3개의 음식이 있고, 자, 1번 음식은 8초, 2번 음식은 시간이 6, 그 다음 3번 음식은 4만큼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큐에다가 전부 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이 루트에 있겠죠. 제일 위쪽에 있겠죠. 따라서 이제 4바퀴를 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첫 번째 음식을 지을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4 곱하기 3을 하기 때문에 총 12만큼의 시간이 소비가 될 때 이 첫 번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시간은 3이 되고요. 이제 얘를 먹었다고 치고 음식이 2개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4와 6 사이의 거리가 2죠. 이제 2바퀴를 더 돌아야지 얘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2바퀴 곱하기 남은 음식이 2개니까 이 4만큼을 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뺄 시간인 이 4가 남은 시간보다 더 크죠. 이때는 빼지 않고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냐? 바로 이렇게 8, 6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번호 순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즉 계속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이렇게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한 번, 얘 한 번, 그 다음 얘 한 번 이렇게 먹었을 때 총 3초가 지난 거니까 끝났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 먹어야 될 게 바로 이 2번 음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일자로 쭉 늘렸을 때 이 3에다가 1을 더한 값인 이 4가 바로, 즉 4번째가 바로 우리가 먹을 그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로 바로 전체 코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먹을 총 음식의 개수보다 이 K가 크거나 같다면 음식을 다 먹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1을 뱉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의 큐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모든 음식들을 우선순위 큐에다가 넣습니다. 이때 이렇게 튜플의 첫 번째 원소로는 음식의 시간을 넣어줌으로써 이 원소가 음식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음식부터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그 이전에 먹었던 음식과의 그 시간차만큼에다가 현재 남아있는 음식들의 개수를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까 봤던 이 내용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 프리비어스, 즉 이전의 값이 0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4에서 0을 뺀 값에서 남아있는 음식이 개수인 3을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12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값을 계산해 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빼야 될 값이 K보다 커졌을 때 이 while문을 탈출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빼야 될 값이 K보다 작다면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while문을 탈출했을 때, 즉 바로 이렇게 뺄 시간이 더 컸을 때 while문을 탈출하게 되고, 이제 그때 바로 이렇게 남아있는 음식들을 이 번호 순으로 다시 나열을 해서 일자로 쭉 누린다고 했었죠. 이제 그게 바로 이 코드 부분입니다. 이제 그 남은 음식 중에서 몇 번째 음식을 우리가 선택할지가 바로 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4번째를 고르는 게 우리가 취할 답이었잖아요. 이 예시에서는 이제 얘가 바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몇 번째 음식을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타겟을 남아있는 음식의 개수로 나누어 가지고 한 번에 그 타겟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음식의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한다고 했었죠. 이제 걔가 바로 리설트 리스트에 담기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서 그 타겟에 해당하는 그 음식의 번호를 출력하면 그게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무지의 먹방 라이브 문제까지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풀어볼 문제는요, 바로 길찾기 게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그냥 이진트리를 그리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진트리를 그냥 그리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지고요. 이진트리에서 각 노드마다 자식으로 가질 수 있는 이 X좌표의 범위를 정해둘 때 훨씬 더 깔끔하고 이해가 쉽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각 노드를 Y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트리를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Y좌표를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다시 말해서 루트부터 차례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 레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 노드를 이 부모 노드랑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전체 트리를 순회시키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쉽겠죠. 먼저 이런 식으로 좌표값만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먼저 이렇게 바로 Y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레벨 1부터 차례대로 볼 건데요. 이 레벨 1의 각 노드가 이 부모의 어떤 것과 연결이 될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7번 노드 같은 경우는, 즉 부모 노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이 왼쪽 자식이 들어갈 공간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이 오른쪽 자식이 들어갈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4가 부모 노드를 보았을 때 이 7의 왼쪽 공간이 자신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2 같은 경우도 그 부모 레벨에 있는 이 7 노드에 이 오른쪽 영역이 자신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레벨 2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6 같은 경우는 4가 왼쪽의 범위로 포함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남은 모든 원소 또한 다 이 부모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영역 그리고 오른쪽 영역을 확인을 해서 각각의 위치에 맞는 자식으로 들어가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3 같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이 2의 오른쪽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모든 노드들은 이렇게 레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특정 레벨에 속해 있는 자식들은 항상 이 X좌표만 고유하다고 한다면 그 부모 노드의 어떤 자식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문제를 확실히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벨 2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 모든 레벨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부 다 부모 노드와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료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노드를 먼저 정의를 할 건데요. 이진 트리의 각 노드들은 전부 다 자신의 X값 그리고 이 ID 즉 번호 그리고 이제 left, right의 각각 범위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노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left 노드, right 노드를 선언을 해주지만 이렇게 일단 논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이순회 함수, 후이순회 함수 또한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주었고요. 이제 이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혹시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있는 강의 중에서 알고리즘 영상 중에서 트리의 순회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전이순회, 그 다음 후이순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바로 전체 소스 코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렇게 특정한 노드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 거기다가 이제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형태를 바꾸어서 리스트를 다시 정의한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먼저 Y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걸 해주냐 하면 레벨별로 각 노드를 다시 삽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array라는 리스트에 담기는 원소 또한 리스트가 되는데요. 이 리스트는 이제 특정 레벨에 포함되어 있는 각 노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각 레벨별로 리스트 자체가 원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레벨에 원소는 7만 있으니까 이렇게 7만 들어가고요. 이 두 번째 레벨 같은 경우는 4랑 2가 있으니까 이렇게 4, 2가 들어가는 식으로 이 array가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rray는 Y좌표에 따라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각각의 Y 레벨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을 X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키고요. 이제 루트 노드를 설정합니다. 루트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진 전체 그래프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X좌표 범위라고 할 수 있는 0부터 10만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루트 노드를 설정한 뒤에 이제 두 번째 레벨부터 차례대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내용들은 바로
부모 레벨의 노드들을 확인하면서 그 부모 노드의 특정 범위에 자기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두 번째 레벨부터 확인을 하면서 자신의 부모 노드에 대해서 부모 노드의 특정 범위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기를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위쪽에 있는 레벨들을 확인하면서 이 부모의 레프트 바운드와 이 부모의 위치 사이에 있다면 왼쪽 자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모의 레프트 노드에다가 자신을 넣어주는 겁니다. 오른쪽 노드 또한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로써 트리가 구성이 된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순회된 내용들을 구해서 그 값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바로 매칭 점수 문제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매칭 점수 같은 경우는 문제에 나와 있듯이 기본 점수랑 링크 점수만 구해서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가장 큰 페이지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냥 기본 점수랑 링크 점수만 구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은 바로 모든 정보가 이렇게 HTML 형식을 따르는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문서 내용을 문자열 파싱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본 점수랑 링크 점수를 구해서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문제는 철저한 구현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구현 문제이면서도 문자열 파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파이썬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이썬이 정말 강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정말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 HTML 문서에서 정보를 크롤링해서 기본 점수랑 외부 링크 개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 이제 외부 링크 개수를 이용해서 링크 점수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것들을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기본 점수에 더해서 최종 점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최종 점수가 가장 큰 페이지의 인덱스를 출력하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전체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HTML 문서를 확인해서 이 메타 태그 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즉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을 해서 이제 그것을 현재 페이지 URL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해당 페이지에서 모든 이 링크 태그 정보를 구한 다음에 여기선 간단하게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외부 링크의 URL 또한 구해준 겁니다. 즉 외부 링크, 현재 페이지 URL 다 구해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어서 해당 페이지의 기본 점수를 저장해 놓고 외부 링크의 개수까지 세워서 담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기본 점수를 구할 때는 마찬가지로 정규 표현식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모든 문자열 정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파벳 형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먼저 소문자로 모두 바꿔준 다음에 소문자 알파벳이 아닌 문자들을 전부 다 점으로 바꿔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다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을 나누게 되면 각 단어들을 정확히 나눌 수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 월드 단어랑 동일한 것들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기본 점수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각 페이지에 대해서 링크 점수를 일단 구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기본 점수가 있는 그 페이지에 대해서 해당 링크 점수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페이지의 인덱스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바로 정답이겠죠. 이렇게 간단히 문제를 또 풀어볼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블록 게임 문제입니다. 이 블록 게임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 검은 블록을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약간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체 블록 중에서 사실 실제로 지워질 수 있는 블록, 즉 없앨 수 있는 블록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어떤 블록들이 없앨 수 있는 블록일까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어떤 검은 블록을 내릴 수만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위쪽이 막혀있는 블록들은 어떻게 해도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바로 얘, 그 다음 얘 이렇게 총 5개의 블록에 한해서만 사실 우리가 블록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전체 블록 중에서 이렇게 총 5개의 유형에 해당하는 블록들만 추출을 한 다음에 이 블록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검은 블록을 떨어뜨려 보면은 실제로 어떤 블록들이 지워질 수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장 먼저 get passable block이라고 해서 하나의 함수를 정해 주었고요. 총 5가지 유형에 대한 블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볼드 정보가 들어오고 어떤 위치에 대한 블록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모든 블록들은 총 4개가 연달아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위쪽에 있는, 그러면서도 왼쪽에 있는 이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3가지 블록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나눠준 건데요.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턴하는 값으로 이 검은 색깔 공간들을 리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검은 색깔 공간들이 실제로 우리가 검은 블록을 떨어뜨려서 채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 5개의 타입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사를 하고, 만약에 이 5개의 타입 중에서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블록의 검은색 영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5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블록일 경우 논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전체 코드인데요. 이 프리프로세스 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블록에 대해서 그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만 확인을 해서 그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블록일 경우에 리스트에 담아서 그걸 그대로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전부고요. 다시 말해서 전체 맵에서 이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블록들만 추출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것은 특정한 검은색 영역이 주어졌을 때, 즉 바로 이런 영역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지점의 위쪽을 확인하면서 위쪽에 다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즉 위쪽에 어떤 블록도 놓여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검은색 블록이 떨어져서 해당 내용들을 채울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헤드라는 이름의 함수 같은 경우는 위쪽에 어떤 블록이 존재한다면 트루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실제로 어떤 블록을 지울 수 있다면 그 블록을 지웠다고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블록의 위치의 값들을 전부 다 0으로 바꿔주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드에서 지워질 가능성이 있는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블록들만 남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블록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 블록에 남아있는 그 검은색 공간 2가지를 이렇게 담아 놓고요. 이제 그 검은색 공간의 위쪽에 아무 블록도 없다면, 그 두 공간의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 그 블록을 지울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블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해당 블록을 지울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어떤 블록도 지울 수 없다고 판별이 될 때 이렇게 해당 Y문을 빠져나와서 총 몇 개의 블록들을 지울 수 있는지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2018년도 카카오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에서의 총 7개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